이번 주에 있을 가장 큰 빅 더비라고 볼 수 있는 대여 클래시커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대여 클래시커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역사 얘기. 더비 이야기? 좀 할 예정입니다. 어허. 이번 주 내내 분데스리가 공식 페이지도 다 이제 이걸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양하게 이제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제 뭐 대여 클래시커는 말 그대로 이제 클래식이죠. 네. 클래식 매치의 독일어입니다. 사실 이런 클래식 매치한 이름이 붙은 거의 시초는 이제 엘 클래시코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 클래시코의 각종 이제 국가별 엘 클래시코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와 이제 리버 플레이트, 여기 같은 경우 진짜 치열하거든요. 여기 완전히 막 싸움 나고 난리도 아닌데. 수페르 클래시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엘 클래시코보다 더 크다 해가지고 수페르 클래시코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도 하고요. 프랑스에는 르 클래시크, 이게 파리 생제르맹과 올림피크 마르세유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더 클래식이라는 의미인 거고. 네. 근데 사실 여기랑 대여 클래시커가 조금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클래식 매치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포르투갈의 오 클래시쿠, 이거 같은 경우는 벤피카와 포르투의 대결인 거고, 저희 네덜란드 이것도 상당히 치열하죠. 페노르트랑 아약스, 데 클래시커 케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로테르담과 이제 그 아약스 암스테르담, 그 두 가장 큰 도시 간의 대결로 상당히 뜨겁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엘 트라피코, LA 갤럭시와 LAFC. 그런 더비들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가 짧다고. 네. 이거 자체가 붙게 된 게 솔직히 말하면은 2012-13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때 원래 준결승전에서 바이언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도르트문트랑 레알 마드리드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엘 클래시코 결승전이 열린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도리어 바이언과 도르트문트가 떨어졌죠.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웸블리 가는 그 표위에 엘 클래시코에 이거 찍고 놓고 대여 클래시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레발떠다가 이렇게 바뀐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여 클래시커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거니까 역사 자체는 짧아요. 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됐네요. 거기다가 도리어 이거 붙고 나서는 시시해졌어요. 그 전이 도리어 더 치열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둘 사이에 치열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뭐 이 둘이 보면은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관중이 많은 두 구단입니다. 도르트문트가 81,365. 평균 관중인 거죠? 그리고 바이언이 75,000. 거의 그냥 가득 찬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두 구단이 가장 평균 관중이 많은 팀들끼리 붙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르트문트의 더비 라이벌은 샬케죠. 그렇죠. 레비어 더비. 레비어 더비. 이게 뭐 독일에서는 가장 치열한 더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모든 더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치열해요. 여기는 진짜 여기도 별별 사건 사고가 많았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샬케가 승격하고 하겠어 레비어 더비가 있게 되면은 그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게 가장 치열하고 독일에선 그 다음이 북독 더비예요. 함부르크랑 브레멘의 더비가 두 번째로 가장 이제 치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언의 더비 라이벌은 원래는 1860 뮌헨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1860 뮌헨이 원래는 먼저 있었던 구단이잖아요. 1860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1860 뮌헨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구단인 건데, 그래서 1860 뮌헨이 먼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바이언은 그냥 FC 바이언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기도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이언 주로 그냥 이름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뮌헨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1860 뮌헨을 먼저 생각해요. 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고 팀을 얘기하면은 바이언이라고 얘기해야지 바이언 뮌헨을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 더비, 원래 기본적으로 더비의 의미는 한 도시에서 붙는 거를 이제 더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더비 팀들의 맞대결 자체는 이게 가장 많다. 바이언과 이제 1860 뮌헨어 더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뮌헨어 더비가 164경기로 가장 많다. 하지만은 마지막이 2008년이었다. 왜냐? 1860 뮌헨이 이제 하브리그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때 그래도 나름 1860 뮌헨에
유망주들 많았어요. 비어로프카도 있었고. 저 밴더 그 스벤 밴더 라스 밴더 그 밴더가요? 네, 쌍둥이 형제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게르하르트도 있었고, 호프만도 있었고, 네. 이 선수들이 다 이때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하브리그 간 다음에 계속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바이언도 멤버 짱짱하네요. 예. 네. 또 다른 바이언의 라이벌은 뉘른베르크예요. 이걸 이제 바이언 더비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네. 같이 바이언 주에 있기 때문인 건데, 근데 뉘른베르크가 초창기 최강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의 애칭이 데어 클럽인 거거든요. 더 클럽. 예. 네. 데어 클럽인 건데, 예, 이게 왜냐면은 초창기 분데스리가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뉘른베르크가 8회 우승 후 최다였어요. 네. 그리고 샬케가 7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건 이제 다 합친 거거든요. 분데스리가까지 합치면 바이언이 가장 우승이 많지만은, 뉘른베르크는 그가 분데스리가 시대에는 우승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분데스리가 이전 시대 때 가장 우승이 많았던 팀, 샬케가 두 번째. 그래서 이 둘이 친해요. 1920년대 좀 우승을 많이 했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둘이 친하거든요. 아, 친하다고요? 예. 뉘른베르크랑 샬케랑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옛날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예전에 뭐 뉘른베르크랑 바이언이랑 막 2군이랑 막 싸웠을 때, 그래서 경기 중단되고 했을 때 샬케랑 바이언 경기 있을 때 샬케 팬들이 바이언 팬들 두들겨 팬 적도 있고. 오. 예. 복수한다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베르너가 예. 샬케 상대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그때 막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때 뉘른베르크에서 대표팀 경기가 있었는데, 뉘른베르크 팬들이 베르너를 야유로 해가지고 베르너가 멘붕 빠져가지고 막 이러니까 레브 감독이 어떻게 홈에서 우리 팬들이 우리 선수를 야유할 수 있냐, 예. 막 이러기도 했었다고. 이런 게 좀 이런 역사들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옛날 생각하면서 좀 친한 그런 느낌.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독일인들은 이게 진정한 대여 클래시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바로 메넨글라드바흐와 바이언. 예, 이게 이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이때 정말 치열했거든요. 네. 귄터네처와 베켄바워의 영웅적인 대결도 있었고, 그리고 베르트 포그츠도 그때 뭐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그때 양 팀의 핵심 자원들로 뛰면서 독일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었죠. 예, 그때 이제 1974년 그 독일 우승도 이때 있었던 거였고, 하이케스 같은 경우는 메넨글라드바흐 선수였고, 선수로 레전드였고, 감독은 바이언의 레전드고, 마테우스도 원래 메넨글라드바흐 유스였어요. 유스에서, 그래서 마테우스 어렸을 때 예. 유에파컵 결승전에서 차범근 감독님이랑 붙었어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의 프랑크푸르트가 메넨글라드바흐를 결승전에서 꺾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던 역사도 있고 한데, 어쨌건 이 시기 때가 딱 두 팀이 우승을 양분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분데스리가 우승은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많았어요. 5번 우승, 그리고 바이언이 4번 우승. 그런데 이제 대신 바이언은 챔피언스컵, 그 UEFA 챔피언스리그 전신이죠. 네. 예, 거기서 이제 3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고, 반면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는 UEFA컵 우승을 2번을 차지했었고, 챔피언스컵에서는 아쉽게 리버풀한테 2번 연속, 한 번은 결승전에서 준우승에 그치고, 또 한 번은 준결승에서, 이러면서 리버풀이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아마 리버풀이 없었으면 메넨글라드바흐, 이때의 메넨글라드바흐는 평가가 더 높았을 수도 있었던 팀이었어요. 리버풀이 없었으면 한 번쯤은 우승을 했을 수 있다. 네, 참고로 이 황금기 때 울리 슈틸리케도 있었습니다. 아, 슈틸리케. 예, 슈틸리케가 이때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죠. 예. 근데 사실 이 시기 때 그 도르트문트는 허접팀이었거든요. 도르트문트가 막 바이언한테 1대11로 패하고 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구단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가 두 번째로죠.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최다 점수차 패배. 이 양강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언 구단한테 있어서도 최다 점수차 승리예요. 분데스리가 역사상.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최다 점수차 패배. 근데 뭔 일이 있었길래 11골이나 먹겠지? 아, 게르트 밀러가 있었구나. 네. 예. 울리 베네스도 있잖아요. 여기 울리 베네스. 베네스도 있네요. 예, 2골 있고. 예, 브라이트너도 있고. 예, 브라이트너도 뭐 독일 대표로 엄청난 선수였고. 예. 로트도 있고 많았죠. 예. 예, 이게 게르트 밀러 맞습니다. 여기 골 넣는 선수가 게르트 밀러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그 이후에는 성적을 쭉쭉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브레멘이 최다승과 최다승점 2위였거든요. 네. 여전히 경기 수는 브레멘이 2위입니다. 음. 경기 수는 여전히 브레멘이 2위예요. 2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근데 도르트문트가 이제 이걸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거죠. 예. 특히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도르트문트가 확 올라온 거죠. 1990년대 이때 중반에 2번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2001-02 시즌에 한 번 우승했고, 클럽 때 이제 2번 우승을 하면서 사실 이때 다 바이언이, 이때부터는 바이언 천하예요.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바이언 천하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다 이게 좀 아니 완전 과거에는 진짜 바이언 천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함부르크가 3연속 우승할 때도 있었고, 뭐 켈룬도 있었고, 브레멘도 우승하고 뭐 이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바이언 천하가 어느 정도는 오게 된 건데, 이때 그래도 바이언 외에 우승한 게 총 10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 5번을 도르트문트가 했다. 도르트문트가 그나마 최대 대항마였다. 나머지는 다 한 번 우승밖에 없죠. 레버쿠젠 한 번 무패 우승이긴 하지만요. 볼프스부르크도 있고. 마가트 때 볼프스부르크가 2008-09 때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2006-07 때 슈투트가르트 한 번, 2003-04 때 브레멘 한 번, 토마스 샤프 감독 때, 1997-98 시즌 카이저슬라우턴 이것도 역사적인 시즌이죠. 왜냐면은 이때가 카이저슬라우턴이 강등됐다 올라와서 우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르트문트의 역사를 바꾼 감독 중에는 클롭과 이제 히츠페트 이 둘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히츠페트 감독일 때 1994-95 시즌, 1995-96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1996-97 시즌엔 3위였으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뭐 끝난 거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한 시즌을 쉬죠. 이때 명예 단장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바이언 감독에 부임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바이언이 히츠페트를 2번이나 연달아서 심지어 챔피언스리그까지 이렇게 하니까 바이언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었거든요. 히츠페트가 나 쉬고 싶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투엘이 마인츠에서 도르트문트 갈 때랑 조금 비슷한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쉴래 1년 딱 이러니까, 그러면은 계약 묶을 거니까 너 단장이라 또 해. 약간 명예 단장처럼 1년 더 있은 다음에 1998-99 시즌에 바이언에 가게 된 거예요. 계약을 풀면은 바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투에도 그랬거든요. 투에도 원래 그때 아니었으면 그때는 레버쿠젠, 샬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마인츠가 그거 눈치채고서는 사전 접촉한 거 알고서는 그 계약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 쉬고 도르트문트 감독 됐었습니다. 이게 1997년 4월, 그러니까 1996-97 시즌인 거거든요. 이때 조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테우스랑 안드레아스 멜러랑 둘이 이제 약간 조금 경쟁자기도 했거든요. 물론 뭐 같이 대표팀에서 뛰기도 했었는데, 멜러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굉장히 유려한, 원래 모차르트한 별명을 가졌던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근데 이제 다이빙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 선수였고, 반면에 이제 그 마테우스는 이제 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였죠. 공격형 미드필더도 서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고 하는데, 둘이 많이 부딪혔었는데, 멜러가 이 경기에서 이때 이제 2분 만에 리들레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뭐 3분 또 이제 1분 뒤에 곧바로 이제 리치텔리가 골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멜러가 막 달려가다가 바이언 선수가 이렇게 살짝 잡아당겼어요. 살짝 잡아당기니까 이러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멜러한테 울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멜러가 눈을 싹 긁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이겼으면은, 이게 만약에 그랬으면은 승점이 바이언은 58점이었을 거고요. 도르트문트는 2점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55점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승점 3점 차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 무승부로 그치면서 결국은 바이언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우승 건 도르트문트였어요. 챔피언스리그. 그것도 하필이면 이 경기가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있었습니다. 미넨의 홍구장에서 이 경기가 있었고, 도르트문트가 리들레이 멀티골과 이제 그때 신성으로 불리던 라스 리켄의 교체 투입되자마자 바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바이언 팬들이 도리어 눈물을 흘렸죠. 우리의 홍구장에서 상대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야 됐습니다. 좀 뼈 아프긴 하네요.
그런 가운데 뭐 히치페트가 결국은 바이언 감독에 부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명예이사 담장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 1년 검어서 바이언에서 또 이제 좋은 성과들을 냈었는데, 근데 이제 가자마자 98, 99 시즌에 이제 부임을 한 거잖아요. 네. 가자마자 이제 1998, 99 시즌 후반기 이 경기가 이제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먼저 2골을 넣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른 시간에 사미 쿠퍼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패색이 짙었는데, 또 이제 51분에 슈테판 로이터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퇴장을 당하고 경고 누적으로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때 정말 올리버 칸의 엄청난 쇼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쇼는 뭐냐면요. 일단 페널티킥을 맞기도 했죠. 라스리켄의 77분. 네. 그러면서 이제 2대2 무승부가 된 것도 한데 활약상만이 아니었어요. 온갖 기행을 펼쳤습니다. 일단 이게 한 경기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한 경기인 거죠? 칸이 공중볼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네. 이건 헤어리가 조금 잘못한 거긴 해요. 헤어리가 일부 부딪혔어요. 차징? 예, 차징을 일부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부상을 유발할 뻔한 사건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칸이 아무리 화난다고 물지는 않았지만은 무는 신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물라고 했는데 안 물린 것 같아요. 근데 헤어리가 말라가지고 이게 살점이 없어가지고 땀도 있고 미끌리니까. 그래서 못 문 거기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의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는 패스가 갔는데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물론 먼저 옵사이드 판정 휘슬이 불렸어요. 휘슬이 불렸지만은 일부러 이걸 잡으면서, 그 옵사이드 휘슬이 울렸으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도 잡으면서 일부러 샤피자를 향해 킥을 합니다. 샤피자가 피했는데 피했는데 어쨌건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다리 들고. 예, 이게 그러니까 퇴장이 안 나온 이유는 옵사이드 반칙이 먼저 불렸으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한 게, 실제 이 경기 장면을 보면은 옵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이게 다시 보면 온사이드를 불만한. 아니, 온사이드 불만한이 아니고 완벽한 온사이드였어요. 명백한 온사이드였어요. 느린 화면을 보면은 명백한 온사이드였는데 심판이 잘못 보고선, 그땐 VR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옵사이드 기를 들고 휘슬을 분 거예요. 분 상태에서 일부러 저 킥을 한 겁니다. 이야. 예. 그리고 이제 밀러가 막 심판한테 항의를 하니까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또 몰래 이렇게 귀 잡아뜯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올리버 칸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후반전 시작할 때 도르트문트 팬들이 바나나 껍질을 던져요. 그래서 밀러, 그 칸이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막 바깥으로 치우는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이언과 경기가 있을 때면 항상 바나나를 던졌고, 그러면은 칸이 막 그걸 벗겨서 먹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실제 칸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바나나가 당신 앞에 떨어질 때, 좀 뭔가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대다! 나는 그걸 도리어 심리적으로 활용했다. 상대 도발하는데 활용을 했다. 팬들 열받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좀 속된 말로 기존세 그렇죠.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전통이 노이어한테도 이어져가지고 노이어 나올 때면은, 안 그래도 노이어가 또 이제 그 샬케 선수 출신 레비어 더비 거기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팬들이 여전히 이제 노이어한테 이렇게 바나나를 던집니다. 근데 바나나 노이어는 먹진 않더라고요. 노이어도 한 기행하는데 집어 던지기만 합니다. 히치페트 떠나고 나서는 도르트문트가 살짝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마티아스 잠머가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도 멤버였고, 그때 발롱도르도 수상을 했었죠. 그때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랑 또 이제 유로 우승이랑 견인하면서 발롱도르도 탔던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수비수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도르트문트 감독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수석 코치를 거쳐서 바로 이제 2000년에 감독에 부임을 한 건데요. 부임하고 나서 이제 바로 좋은 성적을 올린 거죠. 부임하자마자 3위, 그리고 그 다음에 2001-02 시즌에 우승을 차지를 한 건데요. 근데 이때 잠머 때는 이제 자기의 은사인
도르트문트 선수 시절 은사인 히츠펠트랑 맞대결을 붙었던 건데 이 어. 경기도 전설의 경기죠. 2001년 4월 그러니까 0001 시즌이었는데 이 경기가 왜 전설의 경기냐면은 일단 이 경기 도르트문트가 이겼으면은 역전이 가능했거든요. 역전하면서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린 건데 야, 이때 진짜 치열했네요. 예. 예. 바이언 선수만 옐로 카드 몇 장이야, 좀? 12장이요. 에펜베르크도 옐로 카드 나오고. 12장에 퇴장 2명. 이자라지랑 에펜베르크. 그리고 네. 도르트문트가 옐로 카드 2장에 퇴장 1명. 에반일손. 예, 그러니까 양 팀의 옐로 카드랑 퇴장이 어마하게 나왔다. 이게 분데스리가 역대 한 경기 최다 카드 경기입니다. 이런 게 더비죠. 예. 네. 원래 더비는 카드가 나와줘야 그 맛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바이언 선수들은 이제 이 카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슈템페 주심이 도르트문트 편향적인 판정을 아. 했다라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어쨌건 간에 예, 이때 도르트문트가 이겼으면은 이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은 샬케가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네요. 그게 비겼으니까 지금 예. 한 1점이 앞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분 챔피언이거든요. 예. 샬케가 분데스리가 우승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때가 가장 우승에 근접을 했었을 때였는데 이게 정규 시간까지는 샬케가 이기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바이언이 함부르크한테 지고 있었거든요. 0대1로. 그러면서 샬케가 우승한다고 다 내려온 거예요. 그라운드로. 다 내려와가지고 막 우승 막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는데 추가 시간 4분에 파트리크 안데르손이 이 박스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파트릭 안데르손이 골을 넣으면서 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 그래도 샬케의 팀 이름이 샬케 눌피어 공사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추가 시간 4분. 그래서 이제 4분 챔피언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내 마음속의 챔피언이라고도 해요. 샬케 팬들은. 예, 이때가 제일 그래도 예. 가까웠으니까. 마이스터 데어 헬첸 이게 심장인 거거든요. 그건 내 심장 속의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도르트문트 어차피 우승 못하는 거였으면은 이때 비긴 게 다행인 겁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샬케 논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네는 평생 죽어도 우승 못한다예요.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뭐 예를 들어 PL로 따졌을 때 너네 유럽 대항전 없잖아. 이렇게 아스날 놀리듯이. 네. 그래서 이거 레비어 더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하면은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001-02 시즌에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예, 이때 원래 레버쿠젠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31라운드까지는 승점 66점으로 2위인 도르트문트에 승점 5점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이 가능했었는데 네. 32라운드에 브레멘한테 1대2로 졌고 이때 페널티킥 실축이 나옵니다. 네. 예, 부트가 실축을 하면서 그 다음 경기 뉘른베르크전도 지고 도르트문트가 브레멘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1점 차 준우승에 그쳤는데 레버쿠젠이 이게 바로 이제 트리플 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레버쿠젠 전설이.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브레멘이 미운 거죠. 우리한텐 이기고 도르트문트한텐 지고. 예. 이때 그래서 분데스리가 준우승, 포칼 준우승,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레버쿠젠의 콩력. 예. 예. 맞네요. 레버쿠젠 준우승 트랩은 한때 맞습니다. 근데 바이언과 도르트문트 사이에서도 나름 훈훈한 사건도 있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02년 4월에 분데스리가 그 텔레비전 중계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키레이 미디어라고 예전에 이제 그 독일의 스포츠 케이블 채널이 있어요. 프리미어레라고. 네. 예, 그거를 운영하던 키레이 미디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최초로 원래 월드컵이 과거에는 중계권료가 비싸지 않았어요. 1998년까지는. 근데 2002년부터 중계권료가 확 뛰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피파가 자기네들이 중계권료 협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키레이 미디어가 나서서 자기네들이 이제 중계권 협상을 해준 거거든요. 월드컵은. 약간 중계 수수료 그런 중계 네. 전문가들이 나선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월드컵 중계권료가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여기가 분데스리가도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그래서 이때는 분데스리가가 두 번째로 중계권료가 높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파산을 합니다. 왜 갑자기 파산을 했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파산한 거죠. 파산은 다 뻔한 거죠 뭐.
예, 그래서 이때 근데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 우승하고 하니까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거 판단을 해가지고 네. 선수단 굉장히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연봉도 엄청나게 주고 그냥 리즈 그때 막 파산하던 때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막 했는데 이게 중개권사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그래서 중개권료가 이때 독일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르트문트까지 파산할 뻔했어요. 네.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못 갔거든요. 왜냐면은 주축 선수도 부상 다 당하고 하면서 못 갔었는데 그때 바이언이 200만 유로를 빌려주면서 그러면서 파산 위기에서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은 분데스리가에 있고 네. 명문팀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좀 도와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울리 웨네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도르트문트 기분 나쁘다 하면은 야 너네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은 돈 안 빌려줬으면은 네. 돈 안 빌려줬으면은 너네 이미 망했었어 딱 이러고 도르트문트는 야 그거 갚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약간 좀 이러면서 싸우긴 합니다. 아 그게 언제적 얘기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다시 이제 그 도르트문트가 올라서게 된 거는, 사실 이때 파산할 뻔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거든요. 네. 계속 이제 중위권 전전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2007-08 시즌에는 13위까지 떨어져요. 이때 강등될 뻔했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간신히 이제 잔류를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클롭이 부임하고, 클롭이 팀을 다시 재건을 하죠. 부임하자마자 6위, 그 다음에 5위. 그리고 2시즌 연속 우승. 그리고 심지어 2011-12 시즌에는 더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와 포칼 우승을 동시에 차지하죠. 2012-13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고. 예, 그러면서 클롭의 시대를 통해서 결국 도르트문트가 재건에 성공을 했고 도르트문트 팬들한테는 클롭은 좀 상당히 의미가 각별하죠. 그래서 클롭이 떠날 때도 단케 클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현수막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이언이 도르트문트한테 패권을 내준 거잖아요. 2시즌 연속 우승 내주고 네. 예, 이러면서 패권을 내주니까 바로 이제 2012년 여름에 잔머를 단장으로 데려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분데스리가 역대 최고위 종료를 들어서 하비 마르티네스를 데려왔고요. 네. 예, 그래서 잔머도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2011-12 시즌 무관에 그쳤던 게 이때 이제 그 바이언이 트리플 러너업이었어요. 이때는 분데스리가 2위 그리고 또 이제 포칼 준우승 그리고 또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첼시한테 네. 예,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 해가지고 그때 그게 굉장히 바이언한테는 컸다. 그래서 바이언의 좀 영입 기조가 바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요. 예, 어쨌건 예, 잔머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예, 마리오 게체이 이적. 이게 보도가 빌트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4월 23일 날 나왔어요. 게체가 도르트문트로 간다.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결국 도르트문트도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인정을 4월 23일에 예, 한 거고요. 그때가 근데 공교롭게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이 있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이때는 괴체가 도움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르트문트가 4대1 대승을 거뒀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음모론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게 그때 나온 거냐? 이때 헤네스 탈세가 터진 거거든요. 예. 예, 헤네스가 이제 그 아디다스 그런 것들도 탈세를 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헤네스가 회장에서 이때 물러나잖아요. 그 깜빵 가요. 헤네스 깜빵 가가지고 소시지 만드는 거 배웁니다. 네. 예, 어쨌건 간에 헤네스 깜빵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괴체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괴체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어요. 3,700만 유로. 여기 보면은 이거 있거든요. 3,700만 유로의 예.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발동만 시키면은 결국은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진작에 발동을 시켰대요, 바이언이. 바이언이 진작에 발동을 시켰는데 바이언과 도르트문트랑 괴체가 신사협정으로 시즌이 끝나면은 이거를 발표하기로 했었대요. 그랬는데 딱 헤네스 탈세 터지고 그거를 좀 약간 그게 위해서. 아니냐. 빌트한테 일부 흘린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빌트가 이거 나오게 한 거 아니냐. 빌트 익스클루시브 괴체추 바이언 이런 이제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데스리가 단장들한테도 막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냐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뻔하지. 헤네스 그 탈세 혐의 그거 조금 사건 터진 거 그거 묻히게 하려고 이거 터트린 거 아니냐. 예. 이거 얘기하는 단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빌트랑 바이언이랑 원래 조금 좀 친한 친하긴 게 하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있긴 합니다. 음. 예, 그래서 교체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본인이 직접 나중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시즌 끝나고 당연히 터질 줄 알았는데 중도에 터져가지고 나도 당황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교체는 부상을 당했어요. 네. 예, 그 경기가 마지막이었어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부상으로 쭉 나오지 못합니다. 경기를 나오지 못하고 이 사이에 도르트문트랑 바이언은 두 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가 있었고 이때 뭐 그로스코르치가 먼저 골을 넣었지만은 동점골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1대는 뭐 1대2로 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이 89분 로번골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는데요. 제가 딱 이 결승전 있잖아요. 네. 이거 보고 바이언 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때 로벤하고 리베리한테 반해가지고. 예. 예. 근데 바로 이 경기 있죠. 이 분데스리가 경기 5월 4일에 있었던 경기. 네. 1대1 이때 바이언 팬들, 도르트문트 팬들이 이제 괴체 X 이거를 하고 나온 거고요. 얘 괴체가 3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을 거쳐서 10번에 닿았었거든요. 셋이 이렇게 차례대로 한 거고요. 바로 이 경기에서 바이언 선수가 도르트문트 선수를 터치라인에서 이렇게 밀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롭과 잠머가 터치라인에서 둘이 싸우는 장면도 연출을 했었습니다. 음흠. 근데 이제 괴체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떠났죠. 예. 그러니까 2013년에 괴체가 떠났고 2014년에 레반도프스키가 떠났고 2016년에 홈메스가 떠났고 민돌. 홈메스는 원래 근데 괴체도 어렸을 때 원래 바이언 팬이었죠. 원래 미넨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제 도르트문트로 아버지가 교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도르트문트로 갔다가 도르트문트 유스에서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본인은 원래 바이언 팬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리고 얘도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개체는 돌민돌, 홈메스는 민돌. 뭐 그렇죠. 어쨌건 차례대로 이렇게 도르트문트를 떠나서 바이언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거죠. 이 와중에 혼자 남은 로이스였고요. 로이스는 원래 도르트문트 태생이죠. 낭만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이게 도르트문트에서 어렸을 때 마르코 로이스가 너무 깡말라가지고 선수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도르트문트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방출했대요. 방출해서 메넨글라드바흐 가가지고 인대 간 게 아니고 방출해가지고 유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로트바이스 에센에서 시작했어요. 로트바이스 에센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2군에서 좋은 모습, 2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메넨글라드바흐 갔다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쨌든 자기를 방출했던 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선택이 그러니까요. 쉽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로이스는 실제 바이언한테 로이스도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본인이 얘기도 했어요. 제안 받았는데 나는 평생 도르트문트다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멋있어요. 이게 축구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낭만을 찾으면은 토티 로이스처럼 우승 한 번 정도밖에 못한다. 약간 좀 그게 안타깝죠. 그런 로맨스와 이게 다 연결되면 정말 좋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엘 때도 굉장히 치열한 라이벌 관계였죠. 펩과 투엘이 분데스리가 역대급 기록들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실제 투엘이 이때가 2위가 역대 가장 높은 승점 2위였어요. 분데스리가 역대. 그 원래면 우승을 해야 되는 성적이에요. 하지만은 과르디올라의 바이언이 90점이었죠. 그때 90점을 획득하면서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고요. 근데 사실 저 때 바이언은 멤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이기기 쉽진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2018-19 시즌 이때도 76점. 이때가 도르트문트 구단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승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바이언 때문에 2위하고. 그리고 뭐 이때도 2위 했는데 이것도 뭐 바이언 때문에 2위하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뭐 승점이 그러니까 72점이었죠.
이거 하면은 이때는 좀 다르게 계산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은 총 계산하면 72점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때 2위도 예, 바이언 때문에 2위인데 승점 역대 보면은 역대에서 1위가 2개고 2위가 쭉 있고 예. 또 1위 하나 있고 또 2위 쭉 있고 바이언이 참 도르트문트의 역대급 성적들에 발목을 잡았다. 그렇죠. 우승을 해야 되는 시즌을 막았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도르트문트 팬들은 바이언을 싫어할 수밖에 없네요. 예. 예. 근데 좀 약간은 도르트문트 스스로 무너진 것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승을 못했던 것들에는 바이언과의 맞대결에서 너무 약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통산 성적은 이제 54승 32무 26패이긴 한데 최근 성적이 너무 안 좋긴 했어요. 이때까지가. 네. 2022-23 시즌까지는 바이언만 만나면은 너무 약했던 도르트문트였거든요.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였어요. 도르트문트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22-23 시즌 이때는 우승 일보 직전에서 이때 우승 일보 직전에서 마인츠한테 사실 다 우승한 건데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그러면서 우승 못했잖아요. 그것도 페널티킥 놓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은 좀 본인들이 우승할 만한 타이밍 때 알아서 무너진 게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은 예,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특히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 2무 1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예, 바이언한테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여 클래시커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 들어서는 가장 조금 치열한 상태에서 만난다. 그래서 조금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왜냐? 양팀 다 무패거든요. 예. 예, 바이언은 6전 전승이고 도르트문트도 4승 2무인데 거기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양쪽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쨌건 도르트문트도 코바치 감독 부임하고 나서 지금 상승세를 쭉 이어오고 있고 예,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위에 바이언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죠. 예.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어도 위에는 항상 바이언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대여 클래시커 알아봤습니다.